자, 우리 1단원 보시면,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하나를 읽을 겁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읽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생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단원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가, 자, 생각 열기부터 한번 볼까? 자, 유명인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 자, 먼저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입니다. 자,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나무를 심는 일과 같습니다. 자, 책을 읽는 것, 특히 좋은 책을 읽는 것을 나무를 심는 일에다가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서 나무에서, 자, 책을 읽으면 나무가 되고, 자, 지식의 그늘이 생기고, 지식의 열매가 달립니다. 그 나무 곁으로 함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자, 좋은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라는 얘기. 자, 음악가 장한나 같은 경우는 음악은 소리, 책은 문자를 사용하는 예술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닮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사람은 감동합니다. 자, 지금 소설가 이순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로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음악가 장한나 요 분은 감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이 책을 읽는 것의 가치를 다른 부분에서 뽑아보고 있죠. 자, 우리 아래 가시면 소설가 이순원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마음에 나무를 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여 책을 읽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순원 선생님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음악가 장한나는 책을 음악과 비교하여 책을 읽으면 감동을 얻을 수 있다. 감동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건 뭐예요? 바로 좋은 책을 읽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책을 읽는 것의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들어가기 전에, 자, 유명 인사들의 말처럼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자, 지식이 쌓일 수도 있고, 자, 감동을 하거나 감성적인 면을 길러볼 수도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우리 이번에 볼 건 뭐다?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자, 뭘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 책. 특히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 근데 만병통치약, 비유야 바로 좋은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다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계가 나오고 있고요. 본문계관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쓴이는 됐고, 갈래. 자, 우리 이 글을 읽어보면 좀 설명하는 글 같은 느낌이 좀 안 들거든? 하지만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고요.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은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글? 굉장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글이에요. 객관적이다. 자, 그리고 체계적이다. 자, 그러면서도 어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이성이나 명료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지는 글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이성이나 평범하고 쉬운 말 쓴다, 혹은 명료성,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문장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쓴다 라는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이 글은요, 좀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이 들까봐 말투를 좀 친근한 말투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친근한 말투를 써서
딱딱하지 않게 우리가 부담 없이 바로 글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자, 성격은 예시적. 자, 이덕무라는 사람의 예, 자, 우리 일상의 경험 혹은 이덕무라는 실존 인물의 예를 들어서 자,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재 이덕무의 책 읽기를 이야기해 줄 건데요. 자, 우리 실제 있었던 역사 속 인물인 이덕무를 예로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덕무는 뭐다? 조선 후기 학자고요. 박학다식 아는 게 엄청 많아. 책을 진짜 엄청 읽었어. 자, 개성이 뚜렷한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서자라는 이유로, 자, 서자는 뭐예요? 자, 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자, 우리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제도가 있었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건너가 한문을 닫고 돌아와. 북학, 자, 이거 실학자예요. 실학자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하는 거. 자, 그래서 북학이라고 하면 청나라의 그런 앞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북학이야. 자,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저서로 여러 책이 있었고요. 자, 책을 얻으면 잠시도 놓는 법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책 읽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나갈 거라고 했어요. 자, 바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처음 부분부터 바로 보시면 처음에서 뭐라고 시작하니? 친구들. 자, 우리 독자를 친구들하고 어떻게? 친근하게 불러주고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오거나 금세 지루해져서 몸이 비비 꼬이지? 자, 말하는 듯한 부어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자,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친근한 호칭과 자, 부어체를 사용해서 자, 딱딱하지 않게 좀 친근하고 부드럽게 독자로 하여금 막 거부감 없게 이거 뭐 어렵고 막 머리 복잡한 글 아닌가? 이런 생각 없이 가깝게 우리 친근하게 느껴지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하는 글의 처음은 아무래도 독자들에게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설명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갖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친근하게 시작하고 또 우리가 누구나 겪었을 만한 경험이에요. 어떤 거? 책 읽기 싫은 경험. 누구나 다 해봤을 겁니다. 자,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오거나 금세 지루해져 몸이 비비 꼬이지. 특히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할 때 그냥 읽을 땐 그나마 난데 독후감 쓰는 숙제가 있어. 너무 읽기 싫죠. 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읽기가 싫지? 자, 이건 누구나 해봤을 경험입니다. 바로 읽는 이는 자, 누구나 있었을 거야. 맞아. 읽는 이가 겪었을 법한 경험이 나와서 자, 뭐 했다? 공감을 유도해준다. 어디서? 설명하는 글 앞부분에서.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자, 그럼 이제 책을 읽는 목적, 책을 읽는 까닭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 자, 두 번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며 또 세 번째.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기도 해. 물론 네 번째, 재밌으니까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자,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문답법이라고 해요. 문답법.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책 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으니까 읽기도 하지. 여섯 번째,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책을 읽고,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책을 읽고, 여덟 번째, 교양을 쌓기 위해서도 책을 읽지.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읽는 까닭이 무지하게 많네.
이것들 말고도 세상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셀 수도 없이 많을걸? 자, 우리 표시한 것보다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는 뭐 했어요? 친근한 호칭을 불러주면서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책 읽기 싫었던 것 이야기해서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그래도 우리는 읽긴 읽잖아. 책을 읽는 까닭들을 쭉 나열해서 이제부터 뭐에 대해서? 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설명 대상을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는 글의 처음이죠. 중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 읽기,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나와야겠어요. 자, 이제 가운데로 가니까 그러고 보니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 조선 후기 학자인 이덕무야. 자, 이제부터는 조선 후기 학자인 이덕무의 예를 들어줄 겁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일천 인물의 사례. 자, 실존 인물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소문난 책벌레였는데, 자, 책벌레는 뭐니? 책을 엄청 좋아하고 책을 엄청 읽는 사람 약간 놀리듯이 하는 게 책벌레죠? 자,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 이러고, 여기.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때?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 뭐라고 그래? 열거법이라고 해. 열거법을 사용하면 얻어지는 효과가 뭐게?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을 엄청 읽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열거법을 사용해서 이동의 태도, 어떤 태도? 책을 절대 놓지 않아. 책을 엄청 많이 읽어. 자, 이런 태도를 강조하는 역할. 자, 우리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할 때 한자 성어가 있어요. 어떤 거? 수, 불, 석, 권이라고도 합니다. 수, 불, 석, 권. 글씨를 권자만 다시 써볼게요. 수, 불, 석, 권. 손수야,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자,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들어볼까? 그럼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뭐다? 책 읽기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 얘기죠? 자, 약간 배가 고플 때, 자, 배가 고파요. 자,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훨씬 낭낭.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단어들은 이제 이덕무가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나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야. 자, 우리 아까 설명하는 글은 단어가 어렵지 않고 쉽게 써서 독자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단어 뜻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낭낭해진다. 자, 여기 옆으로 살짝 이동해볼까? 낭낭하다. 자, 밑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 자, 낭낭하다.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 자,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자, 배고플 때 배고픈 줄 모르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조금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펴져 추위를 잊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자, 번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울 때. 자, 그러니까 걱정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은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 아까 근심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런 뭔가 상념들, 그런 생각들이 일시에 사라지니 이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자, 통창. 시원스럽게 넓고 환해져. 기운이 시원하게 환해져서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어떻게 된다?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자, 책 읽기 유익함이 4가지 나왔어. 배고플 때 배고프지 않아요. 추울 때도 추위를 잊게 해줘요. 근심과 번뇌는 사라지고 기침은 멎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책 읽기 유익함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4가지만 봐도 이 사람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뭐 배고프고 춥고 막 근심과 번뇌 있고 이렇게 살겠니, 그치? 그러지 않잖아요. 자, 볼까? 3번째. 어때? 놀랍지 않아?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는데 책을 읽으면 다 낫는다니 말이야. 오직 책에 자, 책 반복. 아까 열거랑 똑같아. 강조입니다. 반복법을 쓰고 있고요. 반복법은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열중하다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뭐와 비슷해? 마니아와 비슷하네. 자, 마니아, 열중하는 사람. 이동무는 실제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대. 자, 마니아나 간서치에 구멍 뚫려 있으면 써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간서치가 볼간자, 서가 책 서자, 치가 백치, 바보할 때 치. 책만 보는 바보, 이거야. 책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거. 자,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대. 자, 그만큼 책에 빠져 있었다. 책이 그만큼 이동무에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 넘어가면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 자, 이동무의 상황이 어떤데? 이동무는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 할 수가 없었어. 이게 이동무의 상황이죠. 너무나 가난해요. 식구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 우리 이때 당시는 뭐 농사 짓거나 뭐 아니면 사실 반쪽이 양반이잖아. 양반은 원래부터 뭐 해야 돼? 나라의 녹봉을 먹는 거야. 이거를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요. 그래서 관직에 나아가서 녹봉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 서자란 말이야. 그래서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 그래서 벼슬할 수가 없죠.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 왜? 아무리 서자라도 반절은 양반은 양반이니까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었거든. 그니까 어땠겠니? 공부는 엄청 많이 해서 학식은 뛰어난데 그리고 자기보다 학식이 못하는 애들 다 관직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 죽겠고 밥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든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 실제로 이덕문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외갓 사람끼리 만나면 안 돼. 뭐라 그러지? 바깥, 우리 한 가족 한 집안 사람만 만날 수 있고, 여자들은 안채라고 부르는 안쪽에 있고, 남자 손님이 찾아오거나 친척 어른이 와도 어디서 만나야 돼? 저기 사랑방이라고 부르죠. 남자들의 공간. 바로 거기서 손님 맞으라고 거기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거지. 여자 안에 있는 여성 가족 구성원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덕문의 집에 친척이 찾아와도 방이 하나니까 이 엄마랑 방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아무튼 방이 없어. 사랑방은 없어. 그래서 이 엄마랑 그 여동생은 밖으로 나가. 그 이덕문과 방에서 손님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가족의 어떤 높은 어른이 오시면 엄마랑 그 애가 옷이 변변한 게 없어.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그 친척 어른이 왔을 때. 그래서 엄마가 와서 인사를 하고 나가서 그 옷을 딸한테 입혀요. 그 딸이 2번째가 와서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엄청 가난했어. 그래서 그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동우 같은 경우는 아까 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학식이 뛰어나고 친구들도 학식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문적인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굉장히 즐겼고 그 친구들도 이동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그 책과 그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었지. 그래서 책 읽기에 몰두했고 실제로 그 친구들이 이덕문의 집 거기에 서재를 하나 지어줍니다. 책 편하게 읽으라고. 왜냐면 그
가족들이 막 자고 해야 되는데 혼자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재를 지어주고 그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와서 너랑 같이 책도 읽고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려고 지어주는 거다 하면서 뭐 지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덕문의 집은 가난했고 그래서 괴로웠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때문인가?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책 읽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려가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 우리 처음 부분에서 자, 우리 책 읽기 싫었던 적이 많이 있었지? 하고 공감을 한번 유도해주고 하지만 우리는 책을 읽자. 책을 읽는 까닭을 쭉 나열해주고 그러면 자, 책 읽기는 이렇게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이덕무야. 이덕무가 말하는 유익함 한번 볼래? 하고 4가지 얘기해주고 자, 이덕무는 왜 몰두할 수밖에 없었니? 이덕무의 상황을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덕무는 서자였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 하지만 그래도 양반 신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법들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어. 그래서 간서치라고 불릴 만큼 책 읽기에 몰두했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거고 자 뒤로 넘어가면 자, 역시 책 읽기의 가치가 나오고 있죠. 이덕무가 책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지극히. 자, 지극히에도 점이 찍혀 있네. 아주 심하게. 슬픈 일이 닥치면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막하기만 해서 그저 한 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땠다? 지극히 슬플 때, 자,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해요. 자, 슬플 때 책 읽기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내가 온갖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도 만일 서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장차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책 읽기를 통해서 뭐 했다?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친구들은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그럴 때 달리기를 하더라고.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북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느낀대. 자, 이렇게 사람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덕무는 뭐 했어? 달리기나 노래를 하는 대신에 책을 읽었던 거야.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두는 건 어떨까? 자, 좋아하는 책을 정해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으로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보는 거야. 자, 그럼 뭐 하래? 자, 우리도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두는 거. 그래서 어떻게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읽어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권유를 하고 있죠?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걱정이나 근심도 있고 그 책에 푹 빠지잖아.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자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자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혹시 알아? 글을 읽던 중 갑자기 그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자, 왜 읽어보래? 바로 여기 마음이 고요해질 수도 있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책 하나 정해두고 한번 읽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꼭 그 순간에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힘들 때 읽다 보면 요렇게 된다고 했는데 꼭 내가 지금 힘들어 지금 읽어야 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 그럼 어때?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지금 읽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했었지 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책을 소리내 읽으면 그 소리를 내 몸이 기억한다고 했지? 속으로 읽거나 마음의 눈으로 읽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 몸속 어딘가에 저장 혹은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서 우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 자체가 어떻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서 요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힘들 때, 괴로울 때만 읽는 게 아니라 아무 때고 읽어라. 이덕무는 10번까지 할게. 이덕무는 마음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특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 소리를 내서 글을 읽다 보면 몸속에 기운이 잘 흐르게 돼서 기침이 멎게 된다는 거야. 친구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봐. 정말 기침이 멎는지. 자,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뭐해라? 몸이 아플 때도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플 때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자, 만병통치약이래. 뭐가? 글을 읽는 것은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비유했어. 자, 왜 만병통치약이야?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도 낫게 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어. 자, 바로 책 읽기는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비유했고 그런데 만약 배고프거나 부르지도 않고 춥거나 덥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다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럴 때야말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니까 얼른 책을 들고 뭐해라? 독서 산매에 빠져야지. 자, 얘도 역시 빈칸 뚫어놓는 경우 많이 있어요. 자, 독서 산매 알아두시고 독서 산매 무슨 뜻? 다른 생각은 전혀 아니하고 오직 책 읽기에만 골몰하는 경지. 자, 그래서 책을 읽자는 당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덕무에게 책 읽기가 지닌 의미. 자, 이덕무는 서자여서 가난한데 다른 거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어때? 자,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을 위로받았어.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위로받을 때 책 읽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했고 권해줬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읽지 않더라도 과거에 읽었던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고 또 책 읽기는 바로 만병통치약인데 왜? 글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배고픔이나 추위를 잊을 수도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할 수도 있고 몸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다니 정말 만병통치약이네. 그래서 뭐해라? 바로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고 이덕무의 사례를 들어서 책 읽기가 얼마나 유익하고 책 읽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이야기했어요. 또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에 빗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강조해줬고 자,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 뭐해라? 독서 산매에 빠져라 라고 이야기해서 자, 책 읽기를 생활화해라. 다시 말하면 아주 책 읽기가 좋을 때 당연히 책 읽는 거고 괴롭고 힘들 때도 책 읽는 거고 몸이 아플 때도 책 읽으래. 그러니까 늘 책을 읽어라. 정신이 힘들 때, 육체가 아플 때, 그리고 아주 평화로울 때. 전부 뭐해라? 책 읽기 해라. 다시 말하면 생활화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책 읽기가 왜 가치 있고 중요하냐? 첫 번째, 자, 배고플 때 배고픔을 잊어요. 추울 때 추위를 잊어요. 근심과 정리가 있을 때 성령이 사라집니다. 기침할 때 기침 소리가 멎게 되죠. 자, 그래서 책 읽기는 뭐다? 글을 읽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뒤에 본문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책을 읽었냐? 뭐 각자 읽었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뭐 힘들 때 읽기도 하고 뭐 심심할 때 읽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도 책을 읽죠. 각자 다 그럴 때가 있겠지.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분야의 책을 알고 싶어서
내가 그 정말 지식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읽었어. 이럴 때도 있고 여가 시간에 심심해서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읽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 화가 날 때도 읽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화날 때는 읽어본 적이 없죠? 없겠지? 자, 아주 평화로울 때도 잘 안 읽을 테니까. 나 같은 경우는 화날 때 읽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화날 때 약간 진정시켜주는 책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 약간 철학적인 책인데, 그걸 읽다 보면 약간 마음을 약간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다거나, 그래서 나는 좀 화가 많이 나거나 하면 그 철학책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시면 자신의 책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해보자 하면서 여기 보시면 자, 정리한 책을 소개도 시켜주자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읽기를 생활화하라고 했으니까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방법 한번 볼까?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읽기 수준. 자, 나 수준에 안 맞는 책 읽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중고생이 알아야 되는 필독서 이런 거 리스트가 있어. 그 리스트대로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그 리스트에 있는 책이 나의 수준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다면 읽어봤자 내용도 머리에 남지 않을 겁니다. 줄거리조차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읽기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내 수준에 맞는 것,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책은 내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혹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계획하면서 같이 하나의 책을 읽고 친구들과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다른 친구에게 책을 소개하거나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보거나 혹은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등 독후, 읽고 나서 하는 활동들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고요. 다 책을 사서 읽을 필요 없어. 학급문고에 있는 책, 아니면 서점, 큰 대형 서점 가면 거기서 그냥 읽고 올 수도 있잖아. 이 서점에 가면요. 책을 조금씩 읽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요 분야에 내 관심이 생겼어. 아니면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이 갖고 싶어졌어. 그럼 그 책을 사면 돼. 꼭 사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읽기를 생활화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어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해라? 독후 활동을 해보거나 그렇지 않다면 문고나 도서관을 활용해서 최대한 읽기를 생활화해보자. 이런 것이 이번 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가기 전에 앞부분까지 문제 있는 거 먼저 풀게요. 자, 적용으로 가시면 자, 다음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에서 얻은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수필이다. 자, 이번에 볼 건 수필입니다. 자, 수필은 글쓴이가 경험한 것 안에서 얻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자, 이걸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진솔하게 표현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로 직접 경험한 거야. 그래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가 받은 깨달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성적인 글인데요. 우리 수필의 특징 첫 번째. 자,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비전문적인 글이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소재는 엄청 대단한 경험일 필요 없어. 굉장히 사소한 경험이어도 상관없어.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도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재가 다양하다. 혹은 신변잡기적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소재는 다양하고요. 세 번째, 형식은 자유로워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가 쓰고 싶은 형식대로 씁니다. 형식이 자유롭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우리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기 고백적이다. 내가 경험한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1인칭의 문학이라고 부르고
이 수필에 나타나는 1인칭 나는 글쓴이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글쓴이에 굉장히 독특한 개성 이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성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글보다도 가장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을 수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글쓴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고 했어. 우리 보잘것없다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인데, 보잘것없다, 부정적인 건데, 이것을, 이 사람은 뭐래? 아름답다고 바라보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보잘것없는 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게 되겠죠. 자, 볼까? 가끔씩 까닭 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자, 그럼 나는 어떻다? 무기력한 기분이 들면 남대문 야시장으로 갑니다. 자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사람. 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사람. 자, 바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 했어요? 쭉 나열, 열거하고 있고, 자,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자, 먼저 뭐라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그리고 두 번째,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 역시 활력이 넘치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이라고 할까?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남대문 야시장에 가서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모습들이에요. 이걸 보고 나면 어때?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삶에서 갈증을 남대문 야시장에서 풀었어. 그리고 났더니 아, 나 진짜 갈증을 풀었던 적이 있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중간으로 이어집니다. 자, 삶의 갈증과 자연스럽게 실제 갈증을 풀었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주로 자라는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 나무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로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쓴이는 남대문 야시장에서 삶의 갈증을 푼 경험과 연관지어 한라산에서 시로미 열매를 먹고 목마름을 해소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자, 삶의 갈증과 실제 갈증을 자연스럽게 연결. 자, 지금부터 빨강색으로 네모한 것들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들입니다. 자,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이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나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시로미 소개, 바로 시로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자, 시로미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시로미라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얻어볼 수 있었고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자, 시로미의 위력. 자, 왜 대단하다고 말하는가?
시루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물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루미의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 넣었다.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켠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백록담을 오르는데 어땠어? 자, 먹고 나서 오르니까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이 대단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시루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시루미처럼 자 이제부터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보잘것없는 나무, 관목입니다. 자,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들은 자, 관목의 역할.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즉 언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거죠. 왜? 숲의 겉에 테두리에 있으니까 자, 테두리로부터 가운데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덕분에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건강한 모습을 이뤄간다.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 자, 불모지는 무슨 뜻? 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자,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 얘네들 불모지, 자,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메마른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흔히 잡풀 취급하는 쑥이나 억새, 고사리가 바로 이런 개척식물들이다. 자, 두 번째는 개척식물이 나왔고요. 쑥, 억새, 고사리입니다. 자,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다.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는 자, 얘는 뭐에 불난 자리를 녹화, 푸르게 만드는 주인공이다. 자, 불난 자리를 푸르게 만드는 중심 역할하는 나무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우리 위에도 고사리 있긴 있었지만 개척식물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그러니까 불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자, 쌀이나무와 고사리는 뭐한다? 불난 자리를 녹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3개 보여주고 초석, 깃틀, 기초를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분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자,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내기 때문에 어때?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바로 보잘것없지만 자기의 임무를 묵묵히 해내는 이런 나무들. 자, 이 나무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뭐 했어요?
나무에게서 얻은 깨달음, 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구나. 자기 맡은 임무를 묵묵히 해내는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자, 이것을 세상으로 확장시키자. 자, 그러니까 나무 세계를 봤더니, 아, 그래.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건 없어. 가치 없는 삶은 없어. 다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어.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자, 그럼 거대한 교목들은 어떻게 느껴져? 약간 이기적인 느낌이라면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 거대한 교목들은 이기적이라면 보잘것없는 나무들은 자, 이타적이자. 이기적인 모습, 여긴 오히려 이타적인 모습. 자기 임무를 해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 통용이라는 건 나무 사회에서만 통하는 말. 자, 우리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이걸로 하지 말자. 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자, 각자 저마다의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의미 없는 삶은 없다는 거죠. 자, 잘난 나무는 먼저 잘라져서 대들보나 혹은 기둥으로 잘려나가고, 자,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써. 그래서 그냥 숲에 남아있지. 대신 얘네들이 뭐해? 숲을 가꾸고 숲을 지켜나가는 숲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자, 잘난 나무는 대들보로, 그 다음 나무는 기둥으로 다 잘려나가. 걔네들은 걔네들의 역할이 있지. 하지만 못생긴 나무도 못생긴 나무대로의 역할이 있죠. 자, 그래서 나무 사회만 통하는 건 아니야.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가 있다는 것.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채점?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 가치를 알고 역할을 해내야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삶,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고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무들은 어때? 남이랑 비교 안 해. 내 삶만 생각해.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얻어.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나한테 가지고 올 거야, 이번엔 나한테. 자,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는 한다. 어떻다? 이번에는 나무에서 얻은 걸 나한테 적용할 거야.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나무들은 비교하지 않죠? 앞으로 나는 그 누구의 삶도 희생, 질투 안 할 거야.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서다. 남이랑 비교 안 해. 남 때문에 질투하지도 않을 거야. 남이 나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 나름의 가치를 알고 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동해바다 후포에서 이건 자연물을 바탕으로 깨달음이 나오는 시고요. 넘어가면 자, 다음 식물들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글쓴이가 이 식물들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써보자. 자, 시롬이나 쌀이나무 같은 관목은 숲이 생길 때 틀을 잡다가 숲이 완성되면 자리를 내주고 주변부로 나가요. 그리고 자연재해에 맞서면서 숲 전체를 지켜나갑니다. 쑥, 억새, 고사리 같은 풀은 불모지에 들어와서 집안을 안정시키고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내요. 특히 고사리, 쌀이나무는 불랑자리를 녹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얘네들 전부 초석, 기틀을 다지고 나면 다른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자, 아무도 뭐 대단하다, 대견하다, 막 인정 아무도 안 해줘.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갑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롭게 알게 된 점. 자, 시로미라는 나무가 있구나. 또, 관목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쌀이나무 고사리 요런 역할이네. 자,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죠. 감동도 있겠고, 아, 나 좀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도 쟤들도 다 가치가 있어. 또, 내 삶도 가치가 있지. 자,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가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하고 배려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읽기의 가치,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상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세민이는 나는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은 내가 잘 몰랐던 나무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 자, 얘는 뭐 했어? 내가 몰랐던 나무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 뭐를 얻어요? 지식과 정보를 얻었죠. 자, 민재는 뭐래?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런 내가 쓸모없다고만 생각했지. 그래서인지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이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뭐든지 열심히 할 거야. 자, 뭐 할 거야? 자,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자. 자, 그래서 아래로 가시면 세민이는 지식과 정보를 얻었고요. 민재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읽기를 생활화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알면 우리 1단원은 끝. 그러면 우리 문제 끝까지 풀어볼게요.